하고 있는 최은경 약사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대장암에서 사용하는 약제들하고 이 약제를 사용하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 뒤쪽에 이제 교수님 강의하실 때 조금 더 상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방역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암에 얼마큼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제 병기랑 환자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항암 방역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방역법이 어떤 건지를 보면 이제 항암제를 써서 암을 치료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항암제는 또 주사로 된 항암제도 있고 먹는 약으로 되어 있는 항암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항암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암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인데 항암제를 쓰는 거는 이제 먹거나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신체 전체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항암요법은 수술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방사선 치료하면서도 같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항암제를 한 가지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2가지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조 항암 방역법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해서 나중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또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그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항암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행 항암 방역법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 암이 너무 커서 바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항암제를 먼저 써서 암을 좀 줄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고식적 항암 방역법은 이건 좀 병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한테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완치는 사실 어렵고 이제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주고 병이 진행되는 거를 좀 더 천천히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기암인 경우에는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병이 좀 많이 진행된 분들에게는 건강 상태도 많이 이제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좀 많이 열심히 하긴 어렵고 하지만 그런 병이 진행됐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마다 항암제 용량이 이제 다양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항암제가 워낙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용량이 각 환자분마다 용량을 적절하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안전하게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분의 키하고 몸무게 이런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용량을 계산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된 용량에서도 또 이제 환자분의 나이나 다른 이제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크겠다 싶은 경우에는 용량을 좀 더 줄여서 이렇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또 환자
환자분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병기라든지 뭐 약의 종류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또 부작용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스케줄은 저희가 보통 사이클, 투여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제 같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고 휴식기를 가지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음 치료를 항상 하기 전에는 진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 검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세포가 잘 회복됐는지 보고 나서 다음 치료를 이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에 쓰는 항암제 종류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보다 사실은 훨씬 많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주사약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일부는 이렇게 먹는 약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들은 생소하겠지만 이런 약제들이 있고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이나 외래에서 하게 되는 항암요법을 제가 가장 좀 많이 쓰는 걸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베바시주막, 옥살리플라틴, 뮤코보린, 플루오라실 이런 약제들을 조합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바시주막은 표적 치료제인데요. 이제 암세포에만 이제 특정한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표적 치료제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제는 2주마다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2박 3일 정도 치료를 하시게 되고 건강 상태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외래 치료도 가능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부작용은 이런 항암제의 치료들이 다 면역 세포들을 다 감소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감염이나 빈혈, 출혈 이런 혈액 쪽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나고 설사나 변비와 같이 소화기계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이 조합에서 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는 신경계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차가운 것에 노출이 되면 이런 신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색소가 침착해서 피부 색깔이 검어지고 햇볕에 민감한 피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 표적 치료제 아바스틴, 베바시주막 요 약제는 다른 일반적인 항암제에서 나타나는 감염이나 구토나 이런 부작용은 적지만 좀 특징적으로 상처가 잘 안 낫는다거나 혈압이 좀 상승한다거나 단백뇨가 보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혈액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항암요법은 앞에 거랑 비슷한데 옥살리플라틴 대신에 이비노테칸이라는 약제를 쓰는 항암요법이 되겠습니다. 베바시주막, 이비노테칸, 뮤코보린, 플루오라실 이렇게 4가지 약제를 쓰는 치료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마다 치료를 하시게 되겠고요. 부작용은 앞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요 이비노테칸이라는 약제는 설사를 좀 잘 일으키는 약이어서 이 약을 이제 주기 전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 약제도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보시면 약간 비슷하긴 한데
표적 치료제가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베바시주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썼다면 세투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노테칸이나 옥살리프라틴, 그리고 루코볼린, 플루오라실 이렇게 하는 항암요법이 되겠고, 요것도 2주마다 주사하는 약이고 부작용도 약간 비슷한데, 여기 보이는 세투시맙이라는 항암제는 여드름 모양의 피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체에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얼굴이나 아니면 가슴이나 등 쪽으로 해서 이런 모양의 여드름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 연고제나 먹는 약을 같이 처방이 될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항암제에 잘 반응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주사 약제를 말씀드렸고요. 먹는 약제를 이제 보여드리면 젤로다라는 약제이고 150mg과 500mg 용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약만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항암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2번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식사하고 바로 드셔야지 약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알약이 조금 큰 편이기는 하지만 반으로 쪼개서 드신다거나 갈아 드신다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알약 그대로 물과 함께 삼키셔야 되고, 요거는 2주를 꾸준하게 복용하고 1주를 쉬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염이나 빈혈, 출혈과 같은 혈액 부작용이 있고요. 이 약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손발 증후군, 그래서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아프고 하는 그런 증상하고 설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먹는 약제로는 스티바가 에서 40mg짜리 이렇게 생긴 알약이 있고요. 요거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는데, 한 번 복용하실 때 4알씩 복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4알씩 복용하시고 이제 부작용으로 감량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실 때 일정한 시간에 이제 식사하시고 복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가벼운 식사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지방식이랑 같이 드시면 약이 오히려 더 많이 흡수가 되고요. 흡수가 많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약이 흡수가 많이 되면 부작용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이제 지방질이 많은 식사랑 같이 드시면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고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도 물과 함께 통째로 삼키셔야 되고요. 3주 약 드시고 1주 쉬는 식으로 해서 4주마다 반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약은 처음 복용하실 때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복용하실 때는 피검사를 좀 자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손발 증후군,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약 뚜껑을 열고 나서는 7주 안에 다 복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이런 항암제들이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세포에도 공격을
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세포라 하면 뭐 혈액 쪽으로 아니면 위장관 쪽으로 머리카락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작용은 또 약의 종류나 환자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부작용이 생기고 나서 회복되는 정도도 환자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보면 치료를 하시면 사실 다른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면역세포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감염이나 또 소화기계 쪽 세포들에 영향을 주어서 토하고 이런 속이 메스껍고 하는 소화기 부작용도 생기고 또 입안에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머리카락이 또 가늘어지거나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겠고요. 설사나 변비, 또 손과 발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손과 발이 좀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손발뿐만 아니라 여기 인후 쪽에도 마비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가 이런 부작용을 좀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차가운 것에 노출이 되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단추를 이렇게 단다든지 걷는다든지 글씨를 쓰는 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제를 투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가운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도 차가운 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질 텐데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인후 쪽에 마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좀 따뜻하게 장갑이나 양말을 착용하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발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손끝과 손바닥이 이렇게 빨갛게 붓고 또 피부도 얇아지고 또 굉장히 아프고 따끔거리고 하는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손발 증후군을 이제 일으키는 약제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피리독신이라고 비타민 종류의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같이 처방이 될 건데 이 약제도 이제 꾸준하게 드시면 이런 증상들을 이제 예방하고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손발 증후군은 이제 손과 발의 마찰이나 뜨거운 환경 이런 거에 노출되면 더 나빠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피해 주시고 또 미지근한 물을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빨래를 짜는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그런 행동들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제 사용하셔서 손, 발 촉촉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면으로 된 장갑, 양말 이런 거 착용하시고 아까 보여드린 피리독신 비타민 그 알약이 처방되었으면 꾸준하게 복용해 주시고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약제가 처방될 수 있어서 그런 약제의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제는 사실 제가 보여드릴 이런 약들보다 사실 훨씬 낫고요. 가장 많이 쓰는 약제를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구역부터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약제들이 같이 이제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프랑 자이디스 4mm와 8mm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복용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삼키셔도 되고 그냥 입에 넣으면 녹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여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낮에 OD 정은 요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 요거는 복용하시는 거고, 요것도 그냥 삼키거나 녹여서 드실 수 있는 약이고요. M&D 캡슐이라고 해서 125mg과 80mg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암제 치료하는 첫날에 125mg 하나를 드시고, 둘째, 셋째 날에는 80mg을 드시는 약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약이고요. 요거는 패치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하기 하루 전에 이제 조그맣게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하나를 붙이면 그런 속이 메스껍고 구토나는 증상을 일주일 동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약제가 같이 처방이 될 수가 있고요. 마그네슘 정, 요 흰색깔 동그란 알약, 요거는 이제 변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제이고, 하루에 뭐 한 알, 두 알 정도로 해서 두세 번 식사하고 복용하시면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주파라기짓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로 포장되어 있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제이고, 요 포장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 걸로는 한 포씩 해서 하루에 한 번 내지 세 번까지 복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설사를 멈추는 약으로 이렇게 스메타 현탁의 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하루에 두세 번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복용하시는데, 다른 약을 이렇게 흡착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다른 약 복용을 하신다면 1시간 정도 간격 두고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비나 설사 치료하는 약은 증상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복용하시다가 증상이 멈추면 약제를 중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치료를 입원이나 아니면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연락하셔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치료하시면 일반 분들보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나 목이 아프고 소변 볼 때는 아프고 구토나 설사가 너무 심하고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약제들을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마다 다 드시는 약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드시는 약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약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A동 1층에 약제부가 있거든요. 거기 방문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날씨에도 이렇게 병원에 간 건강 환자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최대한 강의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백동우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점점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금 못 사는 시대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이제 선진국으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대장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증례를 먼저 보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세 남자 환자가 변비가 있어서 검진을 위해서 내시경을 했고 대장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붉은 덩어리가 대장에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장암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장암이라고 하면 결정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통틀어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다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대장암은 선암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림프종, 악성 유황종, 평활근육종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기 대장암하고 진행성 대장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은 이제 대장암도 이제 다들 여러분들은 대장암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대장암인 줄 알지만 사실은 직장암하고 대장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장암이라고 하면 항문에서부터 우리가 한 15cm 정도의 직장에 생기는 암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직장의 근위부에 생기는 암을 대장암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원래 직결장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대장암 하면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장암은 보통 80% 이상이 용종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용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 이상이 정상의 점막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서 그것들이 선종이 되고, 선종은 크게 저등급, 고등급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등급 선종에서 시간이 지나면 고등급 선종이 되고, 이런 고등급 선종을 가만히 두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암으로 이제 되고, 그 암도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전이를 해서 간이라든지 폐, 뼈로 전이가 되는 말기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용종만 잘 제거하고 대장 내시경을 열심히 하시면 예방할 수 있는 암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 내시경을 여러분들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용종이라고 하는데, 크게 용종은 이제 점막 쪽에 생기는 용종하고 점막 하층에 생기는 용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장의 표면에서 잠깐 올라오는 것을 용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대장 껍질 쪽에 암은 그쪽에 생기고 대장 껍질 밑에 생기는 종양을 점막하 종양이라고 하고, 점막하 종양은 다른 병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점막에 생기는 대장 용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 용종은 크게 신생물성이라고 해서 대장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종이 있고, 비신생물성이라고 해서 가만 놔둬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 그 용종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생물성 용종 쪽에는 선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서 볼록 튀어나온 걸 다 용종이란다. 용종도 이제 나쁜 용종이 있고 그 나쁜 용종이 신생물성 용종이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선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종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대장암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종은 나쁜 것이고 그냥 대장 내시경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냥 괜찮아요 하고 하면 그냥 비신생물성 용종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크게 조기 대장암하고 진행성 대장암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암은 보통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을 이제 통해서 전이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표면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이게 조기 대장암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깊게 근육층까지 뚫고 들어가게 되면 진행성 대장암이 되는 것입니다. 조기 대장암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피내암하고 점막 하층에 있는 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상피내암은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암을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해드리는데 B 코드라고 해가지고 C 코드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해 보통은 이제 국가적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D코드는 병원비의 10%를 혜택을 주고 C코드는 모든 병원비의 5%만 내면 되는데 이 상핀의 암종은 D코드입니다. 그래서 상피내암과 점막암, 층암이 있는데 상피내암의 D코드인 이유는 상피내암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조치를 하면 치료가 끝나고 이런 경우는 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상피내암들이 밑으로 뿌리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점막하층까지 가는데 그런 암을 이제 점막하층암이라고 하고 상피내암과 점막하층암을 합쳐서 조기 대장암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점막하층을 밑으로 넘어서면 근육이라든지 대장을 싸는 막까지 침범하면 이것이 이제 진행성 대장암이 되는 것입니다. 국감 앞에서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봤지만 우리 대장암은 크게 이제 총 2등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장암은 잘 생기게 돼 있습니다.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면 암이 잘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변 검사라든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눠서 비교해 봤을 때 대장암은 모공이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1등은 위암, 2등은 폐암, 3등 대장암, 여자분들은 갑상선이 1등, 유방이 2등, 대장이 3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최소 이제 5개 정도는 남성분들은 뭐 간암하고 전립선암까지, 여성분들은 위암, 간암까지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잘 생기니까 우리 보통 우리 검진에서는 7대암까지 검진을 해주는데 최소 5대암까지는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검진이라든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따로 봤을 때도 대장암은 3등을 차지하고 있고 남자 여자하고 또 남자 앞선 데이터와 똑같이 남자 여자에서 본인이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장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50세부터 염종이 많이 생기고 50세부터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산업화가 되고 미국 같이 사람들이 바빠지고 그다음에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 들어서는 종종 50세 미만에서도 그 대장암의 유병률이 증가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모든 암 중에서 사망률이 3등을 차지하고 있고, 이전에는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았는데, 대장암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망률도 위암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대장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직장암하고 대장암으로 두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장은 보통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S사결장, 하행결장, 병행결장, 상행결장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을 때 상행결장에서 25%, 평행결장에서 15%, 하행결장이 가장 대장암이 작게 생기는데 하행결장이 5%, S사결장이 25%가 발생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 그쪽에서 한 30% 생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장 직장암의 모든 케이스 중에서 30% 정도가 직장에 생기고 70%가 대장에 생기는데 대장에서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S사결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모든 암이 다 똑같지만 신장암도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장암뿐만 아니고 모든 암은 이렇게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 더 거의 다 진행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검진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걸리는 보통 이제 변을 누는 대장 쪽은 가장 큰 역할이 배변 활동이죠.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에 배변의 습관이 변화가 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빈혈이 생겨서 어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이 폐쇄되고 암이 생기면 체중이 감소하거든요. 암이 자기 세포들이 여러 군데 이제 전이라든지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 설사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장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우리 오른쪽 대장 쪽 대장은 거의 대변이 축처럼 그렇게 돼 있고 왼쪽 대장이라고 하면 하행결장부터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변이 딱딱하기 때문에 오른쪽 대장하면 거의 증상이 없고 체중 감소라든지 빈혈 이런 것들이 주증상이고 왼쪽에 생기는 대장암은 피가 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설사가 없었는데 설사가 생긴다든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모두가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증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증상으로만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진단의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50살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한 30, 40% 정도 용종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젊은 사람은 대장이 깨끗합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면 용종이 잘 생기고 용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요인은 앞선 영양사 선생님이 아주 강의를 잘 해주셨지만 이제 가공육, 우리 햄이라든지 그런 가공육을 먹으면 해롭고 붉은 육류도 많이 드시면 대장 쪽에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육류를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고기를 먹어야지 사람이 에너지원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근육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원료가 되기 때문에 고기는 한 번 드실 때 우리가 손바닥만한 게 한 200g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를 꼭 이제 일주일 주 2에서 3회는 드셔야 됩니다. 보통 1인분이 한 고기집 가면 소고기집 가면 자꾸 150g에서 200g 되는데 저도 1인분 갖고는 작기 때문에 작지만 아무튼 최대한 그런 먹는 욕심을 버리고 이제 고기를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복부 비만 환자라든지 체중이 많이 나간 환자에서 대장암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암이 다 잘 생깁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안 하는 분들에게서 대장암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들이 어떠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삼겹살, 꽃등심 이런 기름기들이 입에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이 항상 문제인데 입이 달콤한 걸 자꾸 찾으니까 그렇게 우리 몸에 조금 해롭게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입이 좋아하죠. 그래서 아무튼 입이 좋아하는 거는 대장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항상 운동을 하시고 산업사회가 되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여가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암 예방습관 앞에 대장암의 원인이 반대입니다. 채소, 과일, 식이섬유 하루 200g 이상 섭취를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서양이라든지 유럽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제 이러한 그 섬유소를 많이 먹는 국가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사실 이 200g이라고 하면 작은 줄 100개를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김치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기가 중요한데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이제 많이 드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한 공기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제 작은 공기, 우리 밥 공기만큼의 채소를 하고 과일을 드신다. 김치는 짜기 때문에 절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고 채소, 과일을 식이섬유를 하루에 잘 먹어야 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물을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 하라고 하는데 운동은 주 3회 보통은 등에 땀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운동을 30분 하라고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통 한 걷기를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주 3회 걸으면 등에 땀 좀 나는데 그 정도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흡연 음주를 피하고 이제 뭐 발효된 유산균합성서 장수가 말씀이 나왔지만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아무튼 붉은 고기 대신에 생선, 두부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생존율은 보통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생존율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의 그 통계에서 보면 이제 전체 통계로는 한 75%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고 전이가 있는 환자하고 없는 환자하고는 이제 천지차인데 전이가 되면 사실은 5년 생존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면 그게 이제 말기 환자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기수로는 4기가 되는데 그래서 전이가 되면 치료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전이가 되기 전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진단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암을 찾는 방법하고 암을 찾았을 때 그 이후에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소지 검사라고 해서 환자를 눕히고 의사가 손가락으로 이제 넣어서 항문을 쪽으로 넣어서 그쪽에 감각으로 덩어리를 찾는 게 직장 소지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가 왜 대장암을 찾는 검사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 모든 직결장암의 30%가 직장에 있겠죠. 그래서 30% 정도는 이렇게 직장 소지 검사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검사가 대면 검사인데, 즉 자면이라고 해서 자면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가 나는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멸 반응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장암 검진 공고안이라는 그런 의사들도 있고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있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런 공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안에는 45세가 되면 80살까지 이제 대장암 선별 검사로서 대변 면역 화학 검사를 통해서 피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꼭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나중에 향후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희 대한장년부 학회에서 대장암 검진으로서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2, 3년 내로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 검진 위내시경처럼 대장암 검진의 툴로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멸 반응 검사가 없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모든 대장암에 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피가 나는 암이 있고 피가 안 나는 암이 있는데 이 대변 검사로만으로는 사실은 전부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대장암이 크게 의심이 될 수가 있지만 피가 안 나는 암이기 때문에 대변 검사는 조금 우리가 이 검진을 툴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대 쪽에 이제 검진을 해주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장암이고 50살부터는 매년 하셔야 됩니다. 매년 분별 감염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50살 돼서 대장 내시경을 하고 그 이후로 국가에서 공적으로 돈이 안 드니까 무료로 해주는 분별 감염 검사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검진을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분별 자궁 검사를 50세 이상 되면 매년을 하고 그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도 무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1년 있다가 다시 대변 자멸 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대변 자멸 검사를 국가적으로 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 재정은 의료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 한 개고 그렇지만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변 검사가 간단하고 효과가 좋고 그런 선별검사로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의 한 5% 암 있는 환자, 특히나 말기암 환자도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지만 비용 효과면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검사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년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대변 검사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거부감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률을 보면 조금 오래된 데이터지만 2013년도에는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이 검사를 안 받습니다. 최근 데이터로는 10명 중에 3, 4명, 그러니까 50%가 수급률, 50%가 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대변으로 하는 검사에 장애가 있어서 학회와 정부가 협동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비용이 조금 들지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중 발음 대장 조영술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검사고 항문으로 공기하고 발음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이 검사는 좀 위험하고 대부분 최근 들어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S상결장권 검사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대장 장절결제를 드셔야 되는데 그걸 안 드시고 간장만 밑에 똥만 잠깐 빼서 하는 검사가 S상결장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위에 있는 대장이 S상결장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암하고 S상결장암을 합치면 모든 직결장암의 5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검사로도 50% 이상의 대장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전체 대장을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우측 대장 그리고 행행결장에 생기는 대장암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가 보통 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에는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으려고 하면 4,500만 원이 들고 용종절제술을 하려고 하면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S상결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S상결장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정도고 대장 내시경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병원에서는 더 비용이 작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이제 이 검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으로는 대장 내시경이라 할 수가 있고 대장 내시경은 제일 좋은 대장암 예방의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점은 환자들이 물을 대장 내시경 정결제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먹어는 봤는데 이게 너무 비슷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꾸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주 힘듭니다. 단위도 자주 가야 되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사망의 경우가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 대장암 발생률을 70에서 90%까지 감소가 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 감소는 7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 조금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하면서 대장암 검진을 하면서 이런 용종들이 발견되면 즉각 이렇게 용종절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할 뿐만 아니라 치료도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가장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작정되기 힘들고 장절결제 드시다가 우리가 장애 허혈이라든지 장애 문제가 종종 생기거든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하다가 천공이라든지 출혈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암이 있으면 그 상방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 대장 내시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우리가 이렇게 의사들이 대장암 선별과 대장 폴립 진단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데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상의 평균 위험이라고 하면 가족 중에서 아무 질병이 없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평균 위험군의 대장암에서 가장 좋은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혈, 전공, 사망률은 보통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생길 수가 있고 많게는 이제 뭐 0.5%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 전처치를 하는데 뭐 다들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대장 내시경을 우리가 시행하는 이유가 질병이 있을 때 치료를 하려는 개념도 있지만 대장 내시경이 이제 우리가 검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장 내시경은 용종을 찾고 암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장정결이 되지 않으면 대장 내시경은 음식을 빨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깨끗한 물은 얼마든지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결론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전결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산종도 못 보고 또는 암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장전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하지만 이런 대장전결을 막 의사들 생각으로는 다 잘할 것 같지만 실제 환자들은 매우 이렇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장 내시경 기피한 이유가 37%가 힘들고 두려운데 그 이유를 보니까 60% 이상이 이렇게 관장약 먹고 이렇게 그다음에 대장 정결제를 먹는데 대부분 많이 불편하다고 고소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블로그 이런 데 되면 바닷물에 타이어 해군 맛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누글거리고, 그다음에 아주 상한 맛이 난다, 그다음에 여기 미원 맛이 난다, 이렇게 아주 드시기가 힘든 거는 저희 의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드시게 하고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종을 잘 찾고 대장암을 잘 찾기 위해서는 장전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사실은 대장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70에서 80%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장 내시경이 정결이 잘 안 될 경우 검사가 계속 늘어나고 시간이 연장될 수가 있고, 환자들은 중간에 진정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좀 깨서 불편이 증가가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출혈이라든지 천공 등이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암이 이제 찾지 못하면 암 발생률이 올라가고, 잦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2, 3일 전부터 식조정을 잘 하시고 그 약을 빨리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대장 내시경 하기 3시간에서 4시간 전까지만 다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먹다가 구토를 해서 식도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도 많고 하는데, 맛이 너무 안 좋으면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먹는 알약으로 이제 대장 장전결을 하는 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알약으로 먹는 대장 장전결제가 있었는데, 그 약물들은 너무 많은 콩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액이라든지 수액 등의 문제가 생기서 식약처에서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용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주 새롭게 나온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은 알약으로 돼서 알약하고 물약을 드시면 됩니다. 알약 개수는 28알 정도로 좀 많긴 많은데, 무미 묻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장절결제를 의사 선생님하고 항상 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절결제도 중요하지만 꼭 대장 내시경 하기 3일 전부터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원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렇게 대장 내시경 설문지를 항상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항상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한 음식, 드셔도 되는 음식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음식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나이가 많다든지 일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장전결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음식을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 대장 정결제도 더더욱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제 장전결제는 아침하고 저녁하고 나누어서 드시는데, 그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먹었을 때가 더욱더 장전결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후 검사일 때는 아침에 한 번에 다 드시도록 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장전결제를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복용법은 저녁에 한 번 드시고 당일 아침에 한 번 드시는 분할요법이 가장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 수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분변검사, 세 번째로 S상 결정 검사, 네 번째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CT 대장 조종 수리학이 있는데, 이거는 CT를 통해서 대장을 보는 검사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게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되는 병원도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몇 군데 없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CT를 찍어서 이렇게
이미징을 구축을 해서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대장 내시경했을 때 모습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CT는 이게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을 검진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무익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가 방사선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부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진단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례 다시 보면 66세 남자가 대변이 안 나오고 배가 불러서 내원했을 때 이렇게 내강을 막고 있는, 이게 꽉 막혀 있죠. 내강을 막고 있는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완치가 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은 우리가 병기 기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심한 정도를 어떻게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기는 5년 생존율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즉 매우 치료하기 어렵고 매우가 나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1기, 2기, 3기로 가면 갈수록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전체 대장암의 예후는 우리나라 75% 정도 되는데 2기의 경우에는 90% 이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92~93%로 올라가고 있는데, 즉 빨리 찾으면 치료도 완벽하게 될 수 있다. 대장암은 예후가 좋은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고, 3기는 림프절이 전이가 되면 3기로 분류가 되는데 3기만 돼도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의사들이 나누게 되는데, 먼저 암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즉 침륜 깊이를 먼저 보고, 두 번째로 대장 밖에 있는 림프절 전이를 보고, 세 번째로는 우리 대장이 아닌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뼈라든지 뇌라든지 그런 타장기로 전이를 된 경우, 이 세 가지를 뭉쳐서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병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튼 아무것도 림프절도 안 가 있고 다른 데 전이도 안 가 있으면 1기 아니면 2기입니다. 그 다음에 림프절이 가 있으면 3기, 타장기로 가 있으면 4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막 내암하고 점막 하층에 아주 밑에 아주 조그만 파고다른 들어간 경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하고, 이런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시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하지도 않고도. 그렇지만 진행성 대장암인 경우에는 근육층까지 들어간다든지 림프절이 간다든지 아니면 타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꼭 진행성 대장암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대장암이 내시경으로 진단이 됐다, 조리 검사를 했는데 선암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CT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 이제 병기에 가장 중요한 검사고, CT는 암의 진행 정도라든지 주변 조직 또는 림프절, 타장기까지 전이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T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방사선이 위험수가 있고, CT를 찍을 때 혈관 쪽에 조영제를 넣는데 그 조영제 부작용도 또한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사망하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를 찍어야 됩니다. CT를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왜 찍노?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걸 통해서 얻는 이득하고 잃는 이득을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용 CT를 찍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꼭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MRI인데, MRI는 아주 안전하고 우리 몸에 거의 해가 없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조영제도 MRI 할 때도 쓰지만, MRI 할 때 쓰는 조영제는 우리 몸에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안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장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에서는 MRI가 사실 효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MRI는 부분 찍는다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직장암은 꼭 MRI를 보통 찍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쪽에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암을 찍고, 그 다음 찍는 경우가 간이라든지 다른 쪽에 머리라든지 다른 쪽에 전이가 CT에서 의심되는 경우에 MRI를 하지, 보통 일반적인 대장암, 초기 대장암일 때는 MRI 같은 걸 하진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MRI는 직장암에서 찍는다. 그 다음에 간이라든지 다른 쪽에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찍고 부분적인 검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PET-CT 또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고 대장암을 이제 CT를 찍고 MRI 찍는데 그래도 애매하다. 또는 대장이 이제 긴데 한 80에서 1m 20 정도 되는데 직장암이 있으면 위로는 상방으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오른쪽에 이제 올라가지 않은 대장에 암이 있을까봐 그쪽에서 이제 암을 찾는 방법으로 PET-CT를 가끔씩은 시행하는데 루틴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지는 않는 검사입니다. 네 번째로 피검사로도 시행을 합니다. 피검사 이거는 GEA라고 해서 암태아성 항원 검사라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피검사로 해서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대장암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대장암을 진단하는 툴은 아니고 이런 피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진단된 환자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처음에 수치가 높았다가 뛰어떨어지면 이 암이 잘 치료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자꾸 올라가면 암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조금 더 빨리 당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의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선별검사로는 피검사로는 부적합하다. 절대 이런 피검사로 대장암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피검사는 대장암이 진단된 후에 예후 판정이라든지 재발 판정에 이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피검사가 꼭 대장암에 특이하다 그건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라든지 간에 경변이 있다든지 내분비 질환이 있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주 다양한 췌장염이 있어도 그렇고 아무튼 다양한 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나는 대장암이다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가족성 대장암이라고 해서 가족 중에 계속 유전되는 대장암이 있습니다. 그런 대장암 검사를 화살액 검사로 최근 들어서는 비용을 한 50만 원 정도 드는데 원래 가격은 한 100만 원인데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모든 암 환자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이것도 모두 환자의 가족 중에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 환자가 가족성 용종증이라든지 그런 증병이 있을 때 특이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이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병의 경과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이런 검사가 하는 이유는 이런 유전자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쪽 갑상선이라든지 여성분들 유방 남성분들 췌장이라든지 비뇨시아티키 여성분들 난소 이런 쪽에 암이 잘 생기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을 치료하는 도중에 이런 유전자가 나온 경우는 그런 쪽에 다른 암을 잘 적극적으로 검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암의 이제 진단이 다 되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수술적 치료, 내시경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대장암은 내시경 치료한다. 조기 대장암 아주 이제 점막층과 점막하층 같은 곳에 있는 암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1기가 이제 점막하층까지 아주 얕은 하층까지 나온 경우가 1기인데 1기를 좀 진행된 1기라든지 2, 3기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4기는 보통은 이제 전이가 많이 된 경우에는 항암하고 방사선을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위쪽에 있는 쪽은 완치 대장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고 요 밑에 있는 요 치료는 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절하는 치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장암의 치료는 아주 초기에는 내시경 치료로 끝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잘라내면 끝이고 조금 진행되면 수술로서 대장하고 주변 림프줄을 잘라내면 치료가 되고 조금 더 진행하면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 치료에서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고 저는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고 내시경으로 암을 잘라내는 의사인데 크게 이제 우리가 EMR, ESD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병변이 있으면 파란색이 물이거든요. 물을 넣어서 이런 갈고리를 통과하든지 칼로 이 대장 칼인데 대장을 자르는 이렇게 그 병변을 잘라내는 치료가 대장의 암의 내시경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선종에서 암으로 발생되며 그런 기간들이 보통 한 10에서 5년에서 15년까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만약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5년 있다고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대장암은 바로 생기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장암은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대장 내시경을 매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게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발견됐다, 용종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종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종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암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내시경을 결제하는 내시경 의사들도 잘 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mm 미만을 미소용종이라고 하고 1cm 미만을 작은 용종, 1cm 이상을 큰 용종, 평평하게 생긴 것을 측방가격형 종양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즉 크기가 커지고 평평해질수록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모양도 이렇게 사납게 생긴 동그란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파여 있다든지 분화구 모양이라든지 옆에 점막을 이렇게 당기고 있다든지 우리 용종 위에 똑같은 용종이 있다든지 이런 모양을 봐서도 우리가 이거는 아주 좀 안 좋은 암이기 때문에 내시경할 때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점막 내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막 껍질에만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리고 점막 하층까지 침범해도 아주 초기에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대장암이 완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깊이를 1mm, 1000마이크로미터인데 이 1000마이크로미터로 까지 안 타고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대장암이 이제 암이 생겨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우리 조금 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로 완치가 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라든지 타장기 전이가 거의 없다. 즉 5% 정도만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암이라는 거는 결국 의사들은 0%, 즉 환자를 100% 다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5%라고 하면 위험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지켜볼지 5% 위험성을 안고 갈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이론적인 근거는 사실 수술을 해도 우리가 2, 3% 정도 합병증이 생기고 수술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2, 3%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지켜볼지 아니면 수술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보고 결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저는 최대한 궁금하시고 보호자분들과 환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리고 저희도 논문을 많이 적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뿌리가 너무 얕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전이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75세 이상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는 웬만해서는 수술 안 시키고 내시경적으로 자르고 지켜보려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종이 있으면 이제 점막 하층에 물을 붓고 이런 올가비를 통해서 잡은 다음에 떼는 것이 내시경 치료입니다. 좀 더 큰 것도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물을 붓고 아주 크게 보이고 하나면 내시경 하나면 안 들어올 정도로 그렇지만 이렇게 잡고 나서 떼는 경우가 떼면 내시경 치료로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가 되면 이 병리를 자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현미경을 보고 자세히 관찰해서 완치의 개념 안에 들면 치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면 여기 이제 용종이 이게 바늘이 나오죠. 이 바늘을 물을 붓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선마같이 좀 부르륵하게 튀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부르륵하게 튀어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갈고리 그러니까 올가미라고 하는 것인데 스네어라고 용어를 얘기하고 올가미를 통해서 잡은 다음에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통하면 이렇게 잘라지면
이제 깨끗하게 잘 됐죠. 이게 이제 내시경 점막 치료술이라고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내시경 치료로 암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점막 하층을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물을 부어서 용종을 잘 잡았지만 너무 큰 경우는 용종을 잘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잡아도 천공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 칼을 통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큰 2차, 3차 병원에서만 하는데 그 이유는 암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크기도 크고 이 출혈 천공의 합병증이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항문 바로 이쪽에 이 시커먼 게 내시경인데 항문 이쪽에 아주 큰 용종이 있어서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물을 붓고 이 내시경 칼이거든요. 내시경 칼을 통해서 쭉쭉쭉 이렇게 잘라가는 것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하얀 게 근육인데 이 하얀 게 빵꾸가 나면 전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시술이긴 하지만 이제 잘하면 아주 조기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점막 절제술이라든지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통해서 내시경 치료를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퇴원을 이제 입원을 보통 2, 3일 하시는데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외래로 오시면 그 병리를 그 자른 조직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가사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제 경계형에 종양세포가 걸려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자른 조직에서 림프관 정맥 쪽에 암세포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 암세포가 분화도가 너무 안 좋다든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깊이가 너무 깊다든지 이런 소견이 나오면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견이 없을 때는 림프절 전이가 2, 3%, 뭐 1, 2% 아주 낮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15%, 20% 정도로 림프절이라든지 파장기 전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하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18명은 괜찮거든요. 하지만 10명 중에서 2명 정도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이 있으면 꼭 수술 치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특례이고 환자가 앞선 환자처럼 맞춰서 오면 이제 CT를 찍는다고 했죠. 근데 이런 진행성 대장은 꼭 내시경 주관적으로도 90% 이상을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성 대장님이 진단이 됐다. 이렇게 되면 CT를 찍는다고 했죠. 변기를 통해서 CT를 찍어보니까 간 쪽에 다발성으로 거뭇거뭇하게 전이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도 안 되고 수술 쪽 치료도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항암리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 대장은 환자가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환자분들도 그렇고 입으로 먹으면 결국엔 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뚫는 시술을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부위를 금속 관을 직접적으로 넣어서 이제 구멍을 늘리는 것이죠. 이런 구멍을 늘린 다음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선 영양학생도 말씀했지만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씻고 잘 관리가 잘 돼야지 항암 치료도 효과가 더 좋고 더 환자가 오래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환자분들이 잘 못 먹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내시경으로 막힌 부분을 금속관을 넣어서 뚫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슬라이드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고 예후가 아주 좋은 암이고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암입니다. 따라서 환자 지금 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주위의 분들한테 45세부터 80세까지는 증상이 없어도 대장암 내 검진을 꼭 받으라고 일러주시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대장내시경도 언젠가는 대장내시경 검진 프로그램 안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5세부터 80세까지는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되고 대장암은 면사무리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암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의료 기술이라든지 약제도 아주 많이 발전됐고 내시경도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암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정상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